안녕하십니까. 철도 오빠와 함께하는 제2종 철도면허 합격 길잡이. 여러분들하고 벌써 13번째 시간. 이제 제가 저번 강의에서 공지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제동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셨고 또 댓글로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PDF 파일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파워포인트, 이 PPT 자료를 통해서 갈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을 때 한 분이 PDF로 가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PDF 파일로 계속 쭉쭉쭉쭉 가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동 파트까지는 설명할 부분들도 참 많고 사실은 저압보조나 고압보조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제동 파트 부분에서는 그 외의 자료들을 좀 가져온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제동 파트까지는 제가 조금 더 힘내서 한번 PPT 자료를 만들고요. 이제 고압보조, 저압보조 파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7단원인 ATC, ATS 같은 운전 보안 장치 관련돼서는 PDF 파일로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동 장치에 대해서는 한번 PPT 파일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동 장치는요 총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트를 한 7개로 쪼개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제동장치 문제는 40문제 중에서도 거의 한 10문제, 많이 나오면 1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아주 큰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고합이 제가 15문제 나온다고 했었죠. 특고합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거의 제동, 나머지 한 10문제를 이제 10문제에서 15문제를 거의 이제 고압, 저압, 그 다음에 신호 보조 장치에서 다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인 제동 장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제부터 용어미, 약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인력은요, 차량을 끌고 가속하기 위한 힘입니다. 그러면 이 견인력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어내야 될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찰력인데요. 마찰력은요, 자, 이렇게 끄는 힘을 이제 F 견인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F 견인력이라고 했었을 때 이 바닥으로 내리꽂는 것을 F 마찰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점찬력이라는 말도 쓰고요, 마찰력이라는 말도 씁니다. 즉, 이 견인력이라는 친구는요, 막 끌고 앞으로 가는 힘입니다. 이걸 이제 가속하기 위한 힘이 되겠지만 열차라는 친구 자체가 바퀴가 여러분들 고무가 아니에요. 그쵸? 뭐 고무 차륜으로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철제 차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철제 차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한 이 정도로 되게 매끈매끈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바닥에 마찰이 있어야 이렇게 땅을 딛고 이렇게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자, 달리기를 합니다. 자, 내가 운동화가 롤러스케이트도 잘 가긴 하겠지만, 만약 빙판길에서 여러분들 힘을 많이 낼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힘을 꽉꽉꽉 잡으면서 앞으로 민다고 하더라도 미끄러지는 힘 때문에 제대로 힘이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흉!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여? 이 바퀴에다 아이젠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죠. 이렇게 설치하죠.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어요. 뭐 얘들 이렇게 옆에서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아이젠 설치돼서 이렇게 콱콱콱 밟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마찰력을 높여주기 위한 장치인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매끈매끈한 바닥면만 있게 되면 이 전체가 마찰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열차도 똑같습니다. 레일이라는 친구 자체도 철, 바퀴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철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뭉쳤을 때 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굴러가는 것을 위해서는 이 견인력과 점찬력의 힘의 상관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F 견인력, 힘을 끄는 놈이 만약 F 마찰력보다 크다 또는 점착력이라고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 이때는 공전이라는 얘가 생깁니다. 여기 아래 보니 이제 공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F 견인력이, 즉 견인력이 F 점착력 또는 마찰력보다 작아요. 그러면 슬라이드 또는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미끄러짐 또는 활주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견인력은 이랬고요. 공전이라는 슬립은요. 견인력이 차륜과 레일 사이의 점착력보다 클 때 차륜이 레일에서 헛도는 현상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자, 레일이 있고요. 바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있을 때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F 견인력이 미는 힘이 있고 이렇게 누르는 마찰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힘이 만약 더 세야 되는데 약해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누르는 힘이 있고 내가 견인력이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누르면서 앞으로 바퀴가 굴러가면서, 왜냐면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힘의 방향이 이거니까 이쪽으로 끄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점착력, 이 마찰력이 적다라고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자, 이게 방향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 얘가 점점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들 벡터 배웠죠? 자, 길이가 이빨 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자 이렇게 이제 평행사변 법칙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찰을 더 줄여볼게요. 자, 요만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견인력과 가까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굴려야 되는데 지금 바퀴가 이쪽으로 가야지 굴러가잖아요. 근데 굴러가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열차가 바퀴가 굴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헛돈을 계속 가야 되는데 바퀴가 못 굴러가니까 계속 끼기끼기 하면서 가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가야 돼. 굴러가지고 끼기끼기 가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레일에서 헛돈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전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바퀴가 이렇게 파요. 이런 식으로. 파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파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열차 지나갈 때 막 쿵쾅 하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전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당한 견인력, 그 다음에 적당한 점착력이 딱 맞아야 차륜이 열차에서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자, 반대. 아까 전에 선생님이 활주 또는 슬라이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슬라이드는 반대예요. 레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누르는 힘이 F바, 그 다음에 F견이라고 했을 때, 자, 반대입니다. 자, F견이 요만큼, F말이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힘이 어떻게 받아요? 요렇게 받겠죠. 자, 견인력이 더 작아요.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요만큼 받게 되겠죠. 자, 그렇게 점점 더 마찰력 쪽의 방향성이 더 강화지게 되면, 점착력 쪽이 더 강화지게 되면, 바퀴가 아래로 누르는 힘밖에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바퀴에 제동을 걸 때, 이게 슬라이드는 제동을 걸 때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견력이 더 세다는 건 공전에서는 힘을 주려는 방향이 되는 거고, 마찰력이 더 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열차를 바퀴를 멈추려고 할 때, 왜냐면 반대쪽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견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의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막 바퀴가 어떻게 되냐면요, 돌아야 되는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해버리는 겁니다. 바퀴가 쓱 밀고 가요. 자, 그러면 뭐가 까일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공전은 제자리에서 굴러요. 그래서 파인다 했었죠. 자, 그러면 슬라이드예요. 그러면 바퀴가 쌩 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발생하면 바퀴가 손상이 나고요. 슬립, 공전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레일이 마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방지하기 위한 슬립 슬라이드 방지 장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겠죠. 왜냐면 슬립 슬라이드 장치가 없으면 우리 열차 탈 때마다 느낌이 막 울쭉거리고 비만 오면 그냥 열차 그냥 썰매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장치들을 해 놓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거리입니다. 공주거리는요, 제동을 체결했을 때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제동력 유역에 작용하기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주행한 거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공주거리라는 건 내가 제동차, 열차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고요. 열차가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봤어. 자, 사람을 보고 나서 브레이크 걸어야지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다시, 열차가 사람을 봤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을 봤어. 브레이크 걸어야겠다 하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핸들, 제동 핸들을 잡고 작용 시작했을 때까지가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라고요. 저 공주가 아니라 공주는 빌공자에 달릴 주자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동안에 비어있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잠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공주 시간이라고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공주 시간은요, 공주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공주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동이 체결했을 때 제동장치가 작동해서 제동력이 유효하게 작용까지 시간 동안에 중행한 거리가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주 거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통제동입니다. 관통제동은요, 열차가 편성된 모든 차량에 제동력을 같이 작용하고 열차 분리 등 발생 시에도 열차를 자동으로 정차시킬 수 있는 장치로 열차의 필수 구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통제동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요, 자, 열차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브레이크를 이렇게 공기로 잡는단 말이죠.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잡을 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잡으면, 자, 열차 얘는 꽉 잡고 얘는 살살살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차가 앞에 차가 부딪히겠죠. 왜냐면 같이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는 엄청 빨리 줄어들고 얘는 살짝 줄어드니까 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한문천 TV에서 봤던 자동차가 똑같은 겁니다. 자, 앞차가 있고 뒤차가 있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 등을 잡는데 브레이크를 그렇게 잡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브레이크를 꽉 잡았어. 그래서 뒤차가 하면서 브레이크를 이미 늦게 잡았을 때 쾅 하면서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빠 하면서 부딪히는 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뒤차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관통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처럼 브레이크를 나눠 잡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뒷차가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동력을 같이 작용하고 분리등이 발생할 때도 자동으로 정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관통제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관사 안전장치 DSD라는 장치입니다. Driver Safety Device라고 되어 있고요. 기관사가 졸음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장치를 일정 압력 누르지 않으면 경보를 하고, 그래도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상체결을 해요. 열차를 정차시키는 운전 보안 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치는요, 여러 장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DSD는 이거죠. 자, 역행 핸들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눌러주게 되면 역행 핸들을 땡길 수가 있죠. 이렇게 이쪽을 바깥쪽으로 땡기는 거니까 바깥쪽으로 땡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얘 손 떼면 어떤 소리 나옵니까? 안전운행합시다. 안전운행합시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SD 장치가 작동이 된다라는 것은요, 열차가 지금 기관사가 운전을 하고 있구나를 판단시켜주는 어떤 일종의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손을 누르는 것도 있는데, 제가 운전하는 열차는 원핸들 방식이에요. 원핸들 방식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핸들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핸들 방식은 여기를 눌러요. 얘를 딱딱 하면 이렇게 눌리거든요. 이거를 DSD, 기관사 안전장치라고 사용하고요. KTX 같은 고속열차는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 누르면 힘들 것 같은데. 거라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이거 선생님도 들은 거긴 한데, 기관사 KTX 열차에는 이게 버튼이 양쪽에 달려있고 발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고 발을 한 번씩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1분에 한 번씩 눌러줘야지 이 열차가 멈추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KTX 장치 이렇게 버튼 계속 누르고 발판 계속 누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열차가 멈추게 된다. 그것이 바로 기관사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상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자, 내가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열차가 멈췄네? 중간역에서 뭐지 했더니 기관사가 막 실신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면허를 이제 따게 되실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저 열차 운전면허 가질 학생 해서 딱 들어가서 운전대를 딱 잡고 땡기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버튼을 탁 누르고 땡겨야지 기관사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사 안전장치는 기관사의 안전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사 안전장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 fail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자, fail 시스템이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결함이 발생했을 때 결함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결함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fail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냥 결함된 나 실패작이래라고 fail safe예요. 죄송합니다. 뭐가 빠졌었어요. fail safe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fail safe 시스템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1장에서 제가 설명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fail safe 시스템은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해주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fail safe 시스템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go to stop,
fail, 죄송합니다. go to stop은 가고, fail to stop이에요. 그 다음에 fail to g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ail to stop은 뭡니까? 말 그대로 결함이 발생할 시 멈춰라 라는 뜻이고요. fail to go는요, 결함이 발생해도 가라 라는 뜻입니다. fail to stop은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기차 같은, 우리 같은 열차, 그 다음에 버스에는 fail to stop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fail to go는요, 대부분은 배 또는 비행기, 가장 많이 쓰는 게 비행기거든요. 배도 fail to stop을 쓰긴 하겠지만 배랑 이제 비행기, 특히 비행기는 fail to go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 버스 같은 경우에는 육상교통입니다. 육상교통은 멈춰 있을 때가 안전할까요? 달리고 있을 때가 안전할까요? 멈추고 있을 때가 당연히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멈추는 방향으로 안전장치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기관사 안전장치죠. 기관사에게 문제가 발생했거나 버스 기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 멈추는 방향, 브레이크를 밟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쵸? 왜냐면 쭉 가버리게 되면 못 멈춰요. 못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ail to stop이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겠지만, 반대로 배나 비행기, 배도 뭐 fail to stop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배도 해상이라고 하죠. 바다 위에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는 공중이에요. 공중. 자, 비행기는 특히나 fail to go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은 이제 비행기 좋아하는 항덕이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엔진이 하나가 날아가도 비행기는 오른쪽 엔진 또는 부셔지지 않은 엔진 하나로도 비행기는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fail to go라는 거죠. 즉, 결함, 하나의 결함이 발생해도 비행기는 어떻게 해서든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안 장치가 고장이 나도 비행기는 비행기 기장이 수동으로 날 수 있도록 수동 모드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슈 떨어지게 되잖아요. 웃으면 안 되지만 아무튼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상태는 뭐예요? 공중에 정지하는 거? No.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든 날아서 땅에 도착해야, 이놈의 땅에 도착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fail to go, fail safe의 시스템의 비행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얘기가 조금 많이 샜지만, 아무튼 기관사 안전장치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DSD, 즉 Driver Safety System, Fail to Stop의 대표적인 안전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제동장치, 이거는 이따가 뒤에서 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동변도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배울 텐데, 간단한 거, 삼동변은요, 세 가지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동, 완해, 유지를 하는 밸브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따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제동 루프 회로, 이거는 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거긴 한데, 이제 흔히 말하면 비상제동이 걸리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항상 무여자시 비상제동은 걸립니다 라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여자 할 때만 비상제동이 걸린다. 그러면 비상제동 루프는 항상 무슨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상시 여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기서도 fail to stop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열차는 멈추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무여자가 한다는 건 뭐예요? 열차의 전원이 끊어지는 거죠. 전원이 끊어지는 상태는 뭡니까? 열차가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fail to stop. 전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비상제동 조건이다. 그래서 무여자하게 되면 비상제동이 팍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열차에 어떤 부품이 고장나서 여자를 할 수 없는 방향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상제동이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상제동 루프 회로인데, 비상제동 루프 회로는 이제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여자시 작동하는 친구라는 거. 즉, 상시 여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전기를 받고 있다가 어떤 열차에 고장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열차를 멈춰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여자, 즉 전원을 탁 끊어버려서 작동을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운전보안장치, 이거는 뭐 배색, 신호, 연동, 선론전환, 경보, 자동열차 정지장치, 이런 것들을 운전보안장치라고 할 거고요. 우린 7단 연습 배울 때 ATS, ATC를 배울 건데, 이거 참고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시철도 시스템, 도철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하중 제어. 응하중 제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승객수 세는 놈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승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 수 중에 하중을 가속도와 감속도를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객 하중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미없다 이렇게 배우면 돼요. 열차에 있는 체중계다. 이게 바로 응하중 제어입니다. 즉 사람이 겁나 많이 탔어요. 막 바글바글해. 자, 바글바글할 때 브레이크를 만약 나 그냥 똑같이 써야지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나온 거예요. 자, 누르는 힘은 엄청 센데 브레이크 거는 힘이 약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미끄러져요. 열차가 슝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게 눌렀기 때문에 뭐예요? 그만큼 브레이크를 더 세게 거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타 있으니까. 그것을 응하중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겁게 탔으니 더 세게, 적게 탔으니 약하게 이렇게 응하중 제어를 해주는데, 응하중 제어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승객 수를 유추할 수 있고요. 사람이 이만큼 탔구나. 두 번째는 제동력을 확보해 주는데 이 응하중 제어를 사용을 합니다. 승객 수 유출하거나 제동력을 확보할 때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크 제어입니다. 저크 제어는 뒤에서 나올 예정이지만 여기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저크는 시간 변화에 따른 가감 속도의 변화율을 말한다. 그래서 감속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감속도의 변화율을 제한해서 제동이 체결되었을 때 흔히 말하는 발생하는 충격을 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크 제어는요, 저크가 커지면 승객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크라는 것을 이렇게 저크 이렇게 뭔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크 제어를 잘 해야 불편함을 덜 할 수 있는 거다.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음 시간에 나올 거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점착력이 있습니다. 점착력 아까 전에 말했죠? 자륜과 레이 사이의 마찰력. 그래서 제가 F 점착력 또는 마찰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였고요. 제동 배율, 제동총 이것도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동 밸브, 공기기제식 제동장치 운전시에 설치되어 있고 제동장치 압축 공기를 가감하여 제동력을 제어하는 장치다. 브레이크 밸브예요. 그러니까 제동 밸브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수도 꼭지랑 똑같아요. 근데 공기 꼭지라고 할까요? 공기 꼭지여서 내가 풀 건지 슉 풀 건지를 이렇게 밸브가 조절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사람이 했겠지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산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많아요. 제동핸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제동핸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륜자. 재륜자는요, 말 그대로 브레이크 패드라는 말도 쓰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달려있는 친구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를 유심히 아래를 바라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열차가 들어오는데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열차가 도착하고 나서 바퀴 하나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얘를 재륜자라고 합니다. 재륜자는 조금 한자어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왜, 얘가 브레이크구나 라고 선생님은 그냥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눌러서 바퀴에 마찰력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의 제동 체결하면 회전하는 차륜 또는 디스크에 밀착해서 마찰력으로 차량을 전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재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크가 있습니다. 처크 거는 게 아니라 압축 공기가 제어 공기실로 들어갈 때 많은 공기가 밀려올 때는 순간적으로 공기가 이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치가 작용이 이동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초크, 그 공간을 살짝 줄여놓은 거예요. 좁게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크입니다. 말 그대로 자, 공기가 만약 이렇게 해놓고 이빨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돼서 얘를 눌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재륜자가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공기야 조금 조절하자라고 해서 공기 압력을 서서히 증가하도록 이게 점점 좁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조금 극단적으로 좁게 했는데 얘는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공기를 점점 증가를 시키는 거죠. 즉 처음부터 이렇게 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콕 쏴버리니까 안 되니까 넓은 범위로 해서 좁은 범위로 가게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할 줄 나왔습니다. 스키드 또는 이제 슬라이드라는 말도 쓰는데 스키드라고 하겠습니다. 스키드 바크 남기는 것처럼. 그래서 차륜이 레일 위를 미끄러진 현상이다. 이건 어떤 상황일 때요? 점착력이 견인력보다 클 때, 또는 이거는 이제 제동력이라고도 하죠. 클 때 생기는 것이 바로 활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벡터 크기 이거 기억하면 돼요. 요만큼 생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약어가 나오는데, 약어는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갑시다. 그렇구나. ATCOS는 ATC, 이건 알죠, 여러분들. 이건 알아야죠. ATC를 컷아웃 해주는 스위치다. 그 다음에 비상계정기, 제동 전자밸브, 제동 4단 계정기, BR4, BA, 제동용 보증 계정기, BR, 이거 선생님 처음 들어보는 거네. BTOAR, 이거 뭘까요? 제동 중계기래요. 비턴! 이런 거 있고요. CMCN, 이건 공기압축기. 이거는 원래 4단원에서 나오는 친구인데,
뭐 접촉기, 회로 차단기, 공기 압축기, 뭐 강제 완해 스위치. 이건 알아야죠. CPRS, 양호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DIR, DRRS 이거는 그때 3단원에서 2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사 안전장치 이거는 아까 나왔고 주간지 여기를 MC라고 해요. 왜냐 마스터 컨트롤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인 겁니다. 열차 운전할 때.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동장치 일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 제동장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제동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볼 겁니다. 오늘은 브레이크는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감안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철도 차량은 일반적으로 철로의 내일을 철의 잔륜이 접촉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동을 체결하면 정지한 후 속 줄줄이까지 주행하는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철도 차량의 제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철도 차량은요, 신뢰성, 안전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차랑 이제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어요. 자, 브레이크 잡아야지 하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자동차가 안 밟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바로 한문철 TV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즉 내가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잡아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뭐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는 거니까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발생한 한이 있더라도 브레이크는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차도 똑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FTS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남태령역 딱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딱 정차하려고 해서 제동 2단 4단 짝 잡았는데 열차가 안 서 어떻게 하면 그럼 바로 보안제동 취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동을 잡았으면 제동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성. 그 다음에 제동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도 보안제동을 취급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안전성인 거죠. 왜냐면 두 가지로 놔둔 거잖아요. 내가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보안장치라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보안제동 장치가 바로 이 안전성을 뜻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빠르고 확실한 제동 성능. 자, 자동차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한 5초 있다가 이제 잡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또 한문철 죄송합니다. 쾅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고 확실하게 제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열차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기 세워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5초 후에 브레이크가 들어가 버리면 누가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어의 편의성과 적절한 감속력. 이거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서 혹시 동의하라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이거 여러분들은 게임을 안 하실 테니까 선생님은 이제 일개 직장인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서 동의하라는 게임이 너무 웃겼던 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동의를 진짜 하시겠습니까? 동의를 진짜 하시기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동의를 어떻게든 해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 동의하라는 게임처럼 똑같은 겁니다. 복잡하고 내가 동의를 하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건데 동의를 못하게 막 방해하는 수많은 어떠한 것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의하기가 힘든 것처럼 브레이크를 잡는데 자 1번 스위치를 누르시오. 2번 스위치가 누르고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3번 그 다음에 그 스위치를 바깥으로 뺀 다음에 막 90도로 돌리시오. 그러면 브레이크가 1단이 걸립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비상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법을 3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브레이크를 잡겠습니까? 그래서 제어가 편해야 됩니다. 즉 우리 제동인들 따닥따닥 해서 쓰잖아요. 근데 막 제동핸들이 막 500kg짜리에서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어가 편해야 되고 두 번째 적절한 감속력을 갖춰야 된다. 자,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핸들을 집어넣어서 나는 한 브레이크 4단 정도 잡았어요. 근데 막 브레이크 7단 잡아. 얘가 막 잡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속도를 줄이려 했지 멈출 생각이 없었는데 막 열차 멈춰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감속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개 이제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신뢰성과 안정성. 두 번째, 빠르고 확실한 제동 성능. 세 번째, 제어의 편의성과 적절한 감속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도 차량 제동 장치의 종류라고 해서 철도 차량의 제동 장치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동 체결 방식,
그리고 제동 제어 방식, 마지막으로 제동 작용 시스템에 따라서 제동 장치가 다른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쭉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촉식입니다. 붙는 거죠. 수용, 증기, 진공, 유압,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수중진유공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수중진 자, 다시 수중진유공 이렇게 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접촉식 전기식입니다. 대부분은 발전제동, 회생제동, 와전류제동. 회생제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3단에도 들었습니다. 견인장치 때. 자, 다음 제동 제어 방식은요. 공기로 제어할 것이냐, 전자공기로 할 것이냐, 전기식으로 할 것이냐는데 전자공기라는 건 여러분들 공기가 전자로 바뀐다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뒤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제동작용 시스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상용, 평시 쓰는 거, 비상 때 쓰는 거, 보안, 상용도 안 돼, 비상도 안 돼 썼을 때 이제 최후의 수단이죠. 그 다음에 주차제동, 파킹 브레이크예요. 우리 파킹 브레이크 할 때 뭐 겁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걸죠. 사이드 브레이크랑 똑같은 거. 정차제동은 차가 멈춰있을 때,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동차 멈춰있을 때 피단에 놔두는 것처럼. 선생님 피단에 놔두거든요. 뭐 그거 놔두면 안 좋다고 하는데 신호가 길 때 우리 피단에 놔두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차제동. 열차가 멈춰있을 때는 멈출 수 있도록 제동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차제동. 총 5가지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체결 방식에 따른 분류. 그래서 첫 번째 접촉식입니다. 접촉식은요, 기계적인 에너지를 이용하여 차륜 또는 차축 등의 제륜자를 직접 접촉하여 마찰력으로 제동력을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용제동인데요. 수용제동은요, 손 숫자에 그다음에 쓸 용자를 씁니다. 수용제동이에요. 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을 가져왔긴 했었지만 이제 여기도 이렇게 써있어요. 뭐 레버다, 지렛대 등을 이용해서 체인의 스프링의 탄성 등으로 제동력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통과제리 보면 선생님이 사실 통과제리 걸 가져오려 했는데 통과제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그리고 뭐 이제 저작권 때문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톰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림 잘 못 그려요. 자, 광산 카트, 우리 이제 광산 카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고, 그래서 톰이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 하면서 바퀴에 막 이렇게 스파크 같은 거 일어나죠. 이게 수용제동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예전에는 뭘로 잡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손으로 쫙 잡아당겨서, 지렛대 쫙 잡아당겨서 브레이크를 직접적으로 마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바퀴를 쓸 때 뭐 한 거예요? 손으로 눌러준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제동인 건데, 손으로만 누르면 이제는 위험하잖아요. 왜냐면 직접 누르면 손이 다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통과제리 거 보면 항상 안 멈추더라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다? 아, 이런 스프링, 체인 같은 게 생겼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퀴 같은 게 달려있고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류바처럼 되어 있고요. 이 아래 이렇게 네모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류처럼 돌아가서 바닥에 딱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딱 제동을 잡아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증기제동입니다. 증기제동은요, 증기 압력을 이용하여 제동 작용을 하는 제동장치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제동이 개발되기 전 초기에 증기기관차에 사용돼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이거요, 이거. 이게 브레이크 슈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브레이크 슈인데, 자, 이런 브레이크를 잡을 때 증기로 눌러준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증기라는 거는요, 뭐죠? 기운 기자에다가 물 끓는 증자예요. 그러니까 물이 끓어올라서 쓰는 수증기란 말이죠. 수증기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물로 변해요, 식으면. 우리 쿠쿠하세요 쿠쿠를 보시면 여러분들 김이 치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않으시긴 하겠지만 선생님 너무 궁금해서 얘가 김이 촥 나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밥이 공중에 그거로 바뀐 건가? 증기로 바뀐 건가 해서 그 쟁반을 갖다 댄 적이 있어요. 그때 뭐가 생겼냐? 이슬이 맺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쟁반을 만지면서 수증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겨울에는 제동이 잘 걸렸을까요? 선생님은 제동이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쵸?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의 어떤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가 물로 변할 수 있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기제동이 뭐예요?
잘 사용을 못했다. 증기기관 차에서만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진공제동입니다. 진공제동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기압과 진공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제동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동을 작용시키면 진공 상태인 제동통에 대기가 들어가 제동작용을 하는데, 진공과 대기압의 압력차가 작아서 제동력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1.033kg 포스 세제곱센티미터, 이거 뭐라고 했었죠? 1바, 5바가 오바가 가동 공기압, 그 다음에 6바가 압상력이라 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자동할 때 여기 보이면 이건 자동차 브레이크 맡아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원래 이 압력이 없었다가 여기서 쏙 빼요, 압력을.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공기가 싹 들어와서 눌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쓰는 진공제동이다. 우리 열차에서 쓴 경우는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이건 이제 제동 체결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이 유압제동입니다. 유압제동은 기름의 압력에 의해 제동력을 발휘하는 제동, 제동력의 정달과 제동력의 가감을 기름의 압력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브레이크가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쭉 누르면 브레이크 오일이 쫙 해서 눌러줘요. 유압제동은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유압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유압이 좋긴 해요. 밀폐된 간속에서 이제 합치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가장 힘든 게 유지보수가 너무 힘듭니다. 브레이크 오일 갈아줘야 되죠. 근데 자, 하물며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 가는 것도 하루 종일 빼야 되는데, 만약 열차를 다 브레이크 오일로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공기관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유압관이 터졌어요. 자동차도 유압관 터지면 유압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유압 브레이크가 터졌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안 돼요? 신뢰성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차가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압제동은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공기제동입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제동작용을 하는 것으로 제동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하여 철도 차량의 제동 장치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면, 두 번째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자, 단면 제동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재륜자를 직접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 공기를 쭉 넣어서 피스톤 넣으면 이렇게 쫙 밀어주는 건데요. 단면 제동 구조가 간단해서 설치가 쉬워서 전기동차에는 견인 유도 전동기가 있는 동력을 발휘하는 구동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단면 제동은. 그래서 답구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단면 제동은 구동차, 아니면 M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M답을 외웠던 것 같아요. M차에는 단면 제동을 쓴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어렵지 않겠고요. 디스크 제동은요, 우리 1단원에서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원래는 차륜에 척 갖다 대는 단면 제동이 있는가 하면, 디스크라고 해서 이 안쪽에 하나가 더 있고 그 디스크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재륜자가 따로. 그래서 디스크에 재륜자를 밀착시켜서 그 마찰력으로 제동이 밀착시키도록 그 마찰력으로 제동을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기동차에는 부수차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TD 이렇게 볼까요? TD. M답 TD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냥 단면 제동도 부수차에 써도 되고, 왜 부수차 말고 디스크 제동은 왜 M차 구동차에는 못 쓰냐라고 하시게 되면요. 자, 여기선 설명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M차고 이게 T차예요. 모터카는요, 가운데 모터가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달려있는 경우는 자동차긴 하지만, 아무튼 달려있으면, 자, 여러분들 디스크 어디다 설치할래요? 여기. 여기다 설치하기도 힘든 게, 여기다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제동장치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동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M차에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기다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M차에는 단면 제동을 쓰는 거고요. 이건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제동은, 자, 이 텅텅 비어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제동장치 딱 박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 있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잡아도 부수차에서는 공간이 남아도니까. 왜냐면 뭐 없잖아요. 그래서 M차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견인 정도기가 있기 때문에 단면 제동을 쓰고, 이제 부수차, T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큰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 제동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차랑 T차에 각각 들어가는 제동이 뭐가 있는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비접촉식입니다. 뭐예요? 비접촉식. 그래서 정기적인 제동 장치는요, 전자력을 이용하거나 정동기계사의 자에 대해 정동기의 전기자가 회전할 때 걸리는 역회전력을 이용해서 제동작용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말이 뭐가 졸라 어렵죠. 이 말 그대로 뭐냐면요. 전자력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차가 바퀴가 굴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거나 또는 견인 정동기를 멈추게 하고 거꾸로 돌려서 뭐 하는 거예요? 바퀴가 거꾸로 돌게 해서 브레이크를 걸게 하거나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동차는요, 발전제동, 전력회생제동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운전 시에는 외부에서 공급된 전력에 의해 전동기 전기자가 회전해서 그 회전력을 동력 전달 장치에 거쳐 차축에 전달하면 그 회전력에 의해 동륜이 회전하여 레일 위를 주행하는 방식입니다. 동력할 때는 굴러가는 방향으로, 제동을 먹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굴러간다. 또는 전동기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했었죠? 바퀴가 굴러가면서 전동기를 거꾸로 돌려주니까 회생제동. 바퀴 이제 전동기가 거꾸로 도니까 전기를 오히려 생산하는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접촉식 제동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동 체결 방식에는요, 첫 번째 전기자가 있고요. 전기자는 이제 말 그대로 돌아가는 놈이고요. 그다음에 기어 커플링, 그다음에 소치차, 대치차, 차축, 동륜 순서대로 회전력이 전달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전기자에서 오 돌면 기어 커플링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주는 완충 장치예요. 완충 장치. 소치차가 돌면 대체적으로 오 들고 차축이 오 이렇게 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예요. 회전하는 차축에서의 회전력이 반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차축이 오 반대로 이제 돌고 있을 때 대치차가 오 하면서 반대로 돌려요. 그럼 소치차가 돌고 기어 포클링체나 전기차가 반대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회전력이 전달되면서 전기자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전동기계자 내 자기력선이 끊어질 때 발생하는 역회전력을 제동력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비접촉식 제동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차축은 원래 계속 이렇게 굴렸던 놈인데 바퀴도 이렇게 굴러가요. 그러면 이제 바퀴가 점점 서서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대치차는 굴리다가 멈추니까 반대로 이제 제치차가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치차가 돌고 기어콜이 돌고 전기자가 돌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직류, 직권, 전동류의 전류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자세한 과정은 6-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 열차랑은 관련이 없어서 여기서 문제 나오면 틀리셔도 됩니다. 이걸 왜 굳이 넣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걸 쓰는 게 없거든요. 이게 직류직권 전동기가 말 그대로 저항차나 초포도 근데 유도 전동기를 쓰긴 하는데 직류 직권 전동기 사용하는 열차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대부분 다 유도 전동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전기가 동력 운전할 때 전기가 들어와서 MCB 지나고 계좌가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N 방향에서 S 방향, N에서 S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줄어서 속도 제어에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면 반대로 전기 제동일 때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죠. 전기가 이쪽으로 가서 반대로 도는 거예요. 전기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돌겠죠. 그거 돌게 되면 전기가 생성돼서 이거를 주저항기로 빠져나가게 한다. 이게 직류직권 전동기인데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몰라도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접촉식은 어떻게 작용하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걸 볼겠습니다. 발전제동. 전기제동 시 발전된 전력을 저항기로 내보내 열 에너지로 방출시키는 것이 바로 발전제동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직류직권 전동기. 흔히 말하는 이 주저항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항기를 통해서 전기가 나간다. 그것이 바로 발전제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력회생제동. 전력회생제동은 전기제동에 발전된 전력을 전 차선의 전압보다 높이 올려 전원층이나 다른 전기차에 보내는 것이 바로 전력회생제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거, 우리 지금 흔히 봤었던 1단원에서 봤던 그거의 회로예요. 전기를 보내면 이렇게 인버터에서 컨버터로 지나와서 다시 1000V 전기를 보내는 방식이다. 장점, 에너지를 회생해서 전력 소비량을 절약할 수 있고요. 접촉 시 제동장치에 나타나는 부품의 마모와 마찰면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피해 등이 적습니다. 왜냐? 회생제동을 써서 최대한 전기로 제동을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다 보니까 그만큼의 제동장치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공기로 세게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전력 변환 설비, 주파수 변환 장치 등이 필요하고 설비가 복잡하고 고속에서 과전압 발생할 수 있고 제동력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제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 비싸. 두 번째, 복잡해.
세 번째, 전기 없으면 못 써. 이거입니다. 다시, 비싸. 뭐 만들 게 많아. 두 번째, 복잡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가 없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제동회로가 고장 나버려서 예를 들면 전기를 못 보내. 예를 들면 뭐 인버터가 고장이 나든 컴퓨터가 고장 나면 이거 못해요. 회생제동. 그런 거랑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동차나 고속철도 차량은요, 전력 회생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정차 무료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완전한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제동이 필요한데, 요즘은 영속도 전기제동도 개발을 했어요. 뭐냐면 제로 스피드에서도 전기제동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뭐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잘 몰라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와전류 제동인데요. 와전류 제동은요, 말 그대로 차축이 디스크와 전자석을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사이에 다 설치해주고요. 디스크에 와전류를 발생시켜 와전류의 전자력으로 디스크 회전을 저지해서 제동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디스크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 바깥쪽 면에다가 이따만한 자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 이렇게 돌지, 나 이렇게 돌 거야. 우리 이거 뭐였었죠? 그 법칙 했을 때 제가 렌즈 법칙 했을 때 이거 설명했었죠. 전기가 자기력선을 끊는 방향으로 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돌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전류가 이 바퀴 안에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돌리는 방향으로. 그러면 바퀴는 이렇게 가는데 전기가 이렇게 돌아. 그럼 뭐예요? 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레일 방식은요. 자, 레일은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디스크는 디스크 판 자체에다 와전류를 발생시켜서 돌아가는 방향을 반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레일 방식은요, 이렇게 생긴 전자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전자석이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할게요. 레일이 있고, 이렇게 전자석이 이렇게 내려와요. 윙 내려오게 되면, 자, 전자석, 이게 자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레일을 끌어당기겠죠? 자, 끌어당기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벡터 잘 알잖아요. 우리 고학년자들이잖아. 그리고 뭐 제가 어려운 거 얘기 안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이 끌어당깁니다. 레일을. 자, 레일을 끌어당겼을 때 그러면 가까이 붙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해서 계속 붙게 되죠. 붙을까 말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열차는 앞으로 가죠. 자, 앞으로 가고 전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힘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얘를 옮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레일도 받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힘을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런 걸 반대로 써볼게요. 자, 하고 브레이크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요. 그러면 힘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쵸? 이게 뭐예요? 자, 브레이크를 걸면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자, 나아가려는 방향이 대각선 방향으로 힘을 점점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왜냐면 뒤로 계속 당기는 거잖아요. 벡터에 의해서 이렇게 쭉 당겨버리게 되면 제동 시 차량의 전자석과 레일 사이의 전자유도에 발생한 와전류가 차량의 전자석과 반대로 해서 제동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점착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감속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레일 자체가 엄청 무겁잖아요. 그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열차가 끌어당기는 거야. 야, 나 열차 멈추게 해줘 하면서 막 끌어당기니까. 뭘로? 자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일 자체가 이제 계속 당기는 방식이 되는 거니까 엄청난 감속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와전류 제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조금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회생제동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보니까 와전류는 나중에 무슨 열차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동장치 일반. 시간이 벌써 오늘 그래도 이걸 빨리 끝내야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깝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다 끝내놔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동 제어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기 제어식, 직통 공기 제동이 있는데요. 직통 공기 제동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직통으로 공기를 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동 밸브가 있습니다. 자, 주 공기통이 있고 공기 압축기가 있어요. 공기를 채운 놈을 쭉 배기 위에 넣습니다. 그러면 제동통이 있고 브레이크를 딱 걸어. 그러면 그냥 여기 제동자 꽉 묶어서 차륜을 잡아주는 방식인 겁니다. 즉, 밸브를 열면 공기가 들어가서 제동을 잡는다. 반대로 제동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밸브를 반대로 돌려서 배기구를 빼고 주공기관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통 공기예요. 자, 직통 공기는요. 첫 번째,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해요. 그렇죠? 왜냐? 뭐 하는 거야? 공기 꼭지만 한번 열면 되는 거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제동 밸브 조작으로 제동력이 조절이 쉽고 다양합니다. 왜냐? 자, 제동 밸브가 퍼센테이지로 가겠죠. 왜냐면 내가 요만큼 열었을 때 요만큼 열 때랑 요만큼 열 때랑 요만큼 열 때에 따라서 공기가 들어가는 그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동 밸브 조작으로 제동력이 조절이 쉽고 다양하다. 이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자, 뭐가 단점일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생각은 첫 번째, 이거 공기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죠. 즉, 열차가 분리시 또는 지통관이 끊어지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제동작용이 불가능해요. 즉, 얘가 끊어지든 이 주공기관이 아싸리 아작이 나든 아니면 열차가 분리돼서 공기를 못 보내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제동 밸브에는 제동을 조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즉, 열차가 고장이 나면 안전한 방법으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차 편성이 이루어지면 차량 간의 제동력 불균형이 발생해요. 자, 공기는 우리가 음속 돌파라는 말을 하죠. 음속 돌파를 해요. 근데 전기는 빛의 속도죠. 왜냐? 전기가 보내는 신호 자체가 이제 광섬유를 보내는 거다 보니까 음속이랑 빛이랑 비교했을 때 속도 차이가 월등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지 못할 정도의 신호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공기로 신호를 보내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빠르다 한들 시간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차 편성이 길어지면 차량 간의 제동력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통공기 제동의 단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직통공기 제동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전자직통 제동 공기를 보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이 공기를 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전기 시스템이 아직은 발달이 되지 않고 전기 신호를 쓰기 위해서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시스템은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증기기관차 때 썼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 공기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 증기기관차를 쓰고 있을 때는 전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해하시죠? 전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서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공기 가지고 어떻게든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공기를 넣어서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공기를 빼면 브레이크를 걸자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에?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주공기통과 제동 밸브, 제동관 제어 밸브에 제동통을 연결하여 평상시 전체 차량에 연결된 제동관에 압축 공기를 설정된 압력만큼 가득 차게 해놓는 거예요. 뭐예요? 자, 이 보세요. 이 완해부터 보겠습니다. 완해가 처음에 보면 공기가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기를 막 채워놓으니까 여기서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어요. 왜? 막아놨죠. 자,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동관 내에 압축 공기를 대기로 배출시켜 압력을 낮춰주면 자동적으로 제동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기를 쫙 시키게 되면 여기 있던 공기가 뭐예요? 빠져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내려가면서 이쪽에 이렇게 싹 들어와서 밀어주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걸 자동 공기 제동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제동 밸브를 풀면, 즉 우리 입장에서 푸는 거는 원래는 뭐였어요? 브레이크를 푸는 행위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제동 밸브를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방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동관의 파손, 즉 이게 파손이 되든 또는 열차 분리가 발생을 해도 뭐 하는 거예요? 공기통에서 공기가 빠져나와서 제동을 잡아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동이 체결되는 관통제동의 한 종류로 직통공기의 제동의 단점을 보완을 했다. 이것이 바로 자동공기 제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뭐예요? 공기로 잡은 거죠. 사람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브레이크를 걸 때 공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평상시에 브레이크에 공기 집어넣었다가 브레이크에 공기를 빼면 브레이크가 잡히는 방식으로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역발산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fail a safe 시스템이다.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fail to go, fail to stop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fail safe 시스템이다라고 발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안 돼요. 균일한 제동력이 안 됩니다. 즉 아무튼 앞뒤 차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텐데 이거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브레이크에 공기가 풀어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1호차 풀리고 2호차 풀리고 3호차 풀리고 4호차 풀리고 5호차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풀리겠죠. 이 풀리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풀리는 시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순차적으로 하니까 또 깡깡깡깡깡 하면서 불편함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자로 할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선생님? 이라고 하시게 됐냐면요. 잘 보세요. 전기력에 의해 작동하는 전자밸브를 각 차량에 설치를 해서 제동밸브의 조작에 따라서 지통 제어기의 전기 제어 신호에 의해서 각 전자밸브를 작동시켜 제동 작용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왜냐? 공기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면요. 공기통에서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지가 있죠. 그래서 만약 제동밸브를 풀어요. 그러면 이제 쭉 밀어서 지통 제어기가 원래는 공기가 이렇게 쓱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게 밀어버리면서 딱딱하면서 제동을 걸어요. 그럼 이제 제동선에 들어가서 제동 전자밸브가 들어가면 여기서 공기가 쫙 나와서 뭐 해주는 거예요? 제동통에 공기를 집어 넣어버리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완해를 할 때는 배기를 시켜요. 그러면 얘가 쭉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쪽 완해선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완해 전자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바깥으로 쭉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밸브에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공기를 빼면서 쭉 빠져나가게 해서 제동통에서 제동자를 빼게 하는 방식이다. 뭘로? 전기 제어로.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전기 제어 시에서 각 전자밸브 작동시켜 제동작용을 하는 건데 이 제동선과 완해선은 전체 차량에 인통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완해선이 그 상태에서 전원 가압에 의한 차량별로 제동 전자 밸브가 각지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완해랑 제동 전자 밸브를. 그래서 전편성의 제동과 완해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통공기 제동장치의 단점인 차량 간 제동력 불균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 전자지통공기인데 이 친구도 최악의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지통지역이 고장이 발생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 주공기관이 박살이 나버리게 되면 제동밸브를 아무리 흔들어 뜯긴다 한들 제동이 걸리지 않고 항상 어떤 상태? 완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동이 잡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전에 선조들의 지혜를 빌리자면 공기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제동을 걸 때는 브레이크에 공기압이 없어야 브레이크에 공기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자 자동 공기 제동이 되겠습니다. 각 차량에 별도의 제동 전자밸브 설치해서 제동선을 ON 하면 각 차의 제동 전자밸브를 여자시켜 압축 공기가 배기되어서 제동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제동장기 제동을 따락해요. 그러면 여기로 공기가 배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급 밸브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앞에서 얘기했던 자동공기 제동이다 뭐 한 거예요? 전자 자동공기까지 쓴 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사용해서 전편성이 똑같이 멈추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안전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다 깔아. 그러면 다 깐 다음에 공기를 빼면 브레이크에 공기가 들어가는 걸로 하자 하면서 자동공기 시스템까지 두 개를 짬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동작용이 빠르고 전편성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 제동에 비해 차량 간의 제동과 압력 차이로는 제동의 불균형이 적고 제동과 완해 작용이 빨라요. 그리고 기존의 자동공기 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과 연결해서 운행도 가능합니다. 왜? 자동공기 제동장치의 시스템 자체가 뭐예요? 공기를 빼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여도 앞에서 그냥 브레이크를 빼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빠지니까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즉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직통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직통공기 그냥 꽂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브레이크가 걸었을 때 직통 제어기로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가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브레이크를 공기를 빼면 되는 거니까 빼는 건 동시에 빠지잖아요. 어차피 빠지는 거. 왜냐면 제동간에 있는 공기를 다 같이 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는 예전에 사용했던 자동공기 제동장치도 붙여서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전기까지 이렇게 썼는데 굳이 지금 뭘로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공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뭐 하자. 전기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뭐? 그냥 전기로 신호 주고 전기로 신호 브레이크 빼고 하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그 문제점이 뭐예요? 공기로 자꾸 신호를 줘서 공기 신호를 전기로 바꿨다가 다시 공기로 바꾸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공기로 신호를 줬다가 전기로 전자밸브 신호를 가서 다시 공기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쳐!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 제어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전기 제어식 제동장치는요.
제동 제어기를 조작하거나 운전 보안 장치가 작동하면 제동 제어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인통되어 있는 제어선을 통해 제동 제어 장치가 전달돼요. 그래서 뭐 승객 하중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제동 패턴을 전기 제동과 공기 제동 전체에 혼합되도록 작용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전기 제어식은 디지털 제어식과 아날로그 제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전기 제어식이 되겠는데요. 디지털 제어식은요. 디지털, 아날로그의 차이점은 디지털은요, 여러분들, 숫자가 010101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디지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지털이 말 그대로 뭐냐면 정해진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시속 56km, 시속 58km, 시속 57km 했을 때 여러분들 56에서 57 올라갈 때 눈금이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씩 올라가죠. 띡, 띡, 띡 그 숫자가 패턴이 띡띡띡 올라가잖아요. 막 예를 들면 56.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쵸? 디지털 제어식은 말 그대로 뭐냐면요. 단일적이고 그다음에 한 개의 값만 보여줘요. 그래서 얘의 좋은 점 정확해요. 첫 번째. 근데 단점은 뭐냐면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어식은 언제 쓰냐? 제동 잡을 때 써요. 예를 들면 제동 2단. 이건 딱 봐도 뭐예요? 정확한 숫자, 정확한 값이죠. 2단만큼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지털 제어로 해주는 거고요. 아날로그 제어식이 있는데 아날로그 제어식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거 계기판 우리 0km에서 만약 200km죠. 그럼 이게 하면서 이게 바늘이 움직이죠. 이 눈금 움직이는 거. 뭐예요?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계기판을. 이 계기판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연속된 값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지금 56km에서 58km까지 이렇게 증가했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 제어식입니다. 이 친구의 장점, 연속적인 값을 보여줘요. 단점, 정확하진 않아요. 그럼 얘는 어디 있을까요? 공기 넣을 때. 언제 넣을 때? 브레이크에 공기 넣을 때. 이때 얘가 넣었다 뺐다를 만약 디스크처럼 5바, 4바, 3바, 5바, 3바 이렇게 해버리면 열차가 팍팍팍팍 막 팍팍팍팍 이렇게 움직이다.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있어요. 5.5, 5.4, 5.4, 5.2, 5.2 다음에 다시 5.5, 5.5, 5.5, 5.5, 5.5, 5.9 이런 식으로 공기를 넣었다 뺐다가 연속적으로 하게 해서 브레이크가 잘 먹히게 해주는 게 바로 아날로그 제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어식과 아날로그 제어식은 따로 나눠졌다라기보다는 같이 연합해서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디지털 제어식은 우리가 제동 땡길 때, 그 다음에 아날로그 제어식은 뭡니까? 그거에 따라서 작용되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구나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방식, 아날로그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디지털 제어식과 아날로그 제어식 차이는 뭐가 있냐면 디지털은요 ATS가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아날로그는 ATO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ATO는 자동 운전 장치고 ATS는 자동 열차 정지 장치죠. 그러니까 자동 열차 정지 장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열차가 멈춰야 되는 것이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죠. 정지 신호면 정지, 주의 신호면 40km 이런 식으로. ATO는 앞열차 회복 간격을 조정하든 아니면 이 열차 지금 현재 선로가 몇 킬로 달려야 되든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만 제동력을 잡고 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눠지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디지털은 정확한 값이 주어져 있거나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딱딱딱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아날로그는 공기를 넣었다 뺐다 이런 느낌처럼 공기를 슉 넣었다가 슉 빼면서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동작용 시스템에 대한 분류인데요. 5가지가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뒤에서 다 보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제동은요. 그냥 평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요. 제동작용이 만만하고 감속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동 충격이 적어요. 그래서 상용제동은 기관사가 상용제동으로 멈춰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평시 상황에서는 상용제동으로 멈춰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비상을 매고 치면 어떻게 되냐? 쓰러져요, 승객들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가장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기관사가 되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비상 브레이크 걸어버리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요. 왜냐? 쓰러지거든요. 선생님도 겪어보니까 아우 세더라고요. 이게 기관사가 느끼는 비상 브레이크의 어떤 셈과 승객이 그 객실에서 느끼는 셈은 조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제동이 생각보다 세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상제동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거의 공기제동만 사용해요. 전기제동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상은 왜냐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최대한 빠르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상제동. 자, 보안제동은요 상용, 비상이 다 장애가 나서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차량을 마지막으로 쓸 때 쓰는 제동 장치입니다. 근데 보안제동은요 말 그대로 이게 보안해주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제동 장치는 언제 또 많이 쓰냐면요. 비상을 썼어요. 열차가 안 멈춰. 그러면 보안제동으로 뭐 해주냐면 보안제동이 버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넣고 뺄 수 있죠. 그래서 넣고 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열차를 브레이크를 확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비상 브레이크도 공기가 들어가지만 보안제동은 대부분 이제 뒤에서 배웠겠지만 4바의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4kg 공기가 꽤 센 거예요. 비상제동 브레이크는 아무리 세도 사람이 많은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생님 열차는 아무리 세도 3.5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타야 한 3.8, 4까지 올라가요. 그때. 그러니까 비상 브레이크는 사람이 많을 때 쓰면 거의 보안제동급으로 들어가겠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리 세게 들어가도 3.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제동이 훨씬 세요. 한 1.25배가 더 세. 그러니까 보안제동이 뭐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보안제동을 팍 집어넣었다가 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활주. 열차가 너무 갑작스러운 공기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찰력이 더 센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바퀴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바퀴가 뭐해?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되니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활주를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서 열차를 멈출 때 쓴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관사들끼리 알려주는 꿀팁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보안제동은 상용 비상이 안 될 때 쓰지만 우리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열차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멈춰야죠. 칠 거예요? 자, 나는 시나리오에서 항상 치는 걸로 배웠으니까 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선로에 사람이 있는데 그냥 치고 간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가 뭐예요? 어떻게든 제동을 다른 거를 써서라도 열차가 멈출 수 있겠지. 뒷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사람들은 다칠 수 있겠죠. 근데 뒷사람들이 죽어요? 열차에서? 뭐 깔려서 죽을 수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선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멈추는 행위 자체가 뒷사람 여러 명이 다치는 것보다는 훨씬 귀하다. 사람을 치는 것보다. 그래서 보안제동은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기관사들끼리의 카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제동. 이건 사이드 브레이크. 차량기지 등에서 차량이 장시간 머물 때 차량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동이 주차제동인데 이 친구는요 스프링 체결 공기완해예요. 무슨 소리냐? 사이드 브레이크 드륵 갈 때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죠. 주차제동도 어떻게 채우냐면요. 버튼은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치 소리 나죠. 이게 왜 치 소리가 나냐면요. 자, 평소에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스프링이 이미 누르고 있어요. 주차할 때 이렇게 스프링으로 면을 누르고 있단 말이죠. 면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열차 출발할 때. 그럼 뭐예요? 얘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공기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주차제동이 완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프링 체결 공기 완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간단하게 보자면 자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재륜자가 있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이 쪼그라들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라? 주차제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차제동. 정차제동은요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하면 자동으로 제동이 체결되어 정지상태에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제동 방식. 뭐야? 정지상태를 여기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예요. 오르막 기울기 선호에서 전체에다 출발해도 뒤로 밀리는 형상. 롤링이라고 합니다. 이거 롤링 방지를 위해서 해주는 친구인데 중요한 거는 하라드에는 없어요. 하르다라고도 하는데 하르다 제동장치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일하는 데서는 정차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열차 운전을 할 때는 제동은 열차가 정지할 때 어디에 위치? B7 가장 만제동을 넣는 자리에다 위치해야 된다 하지만 선생님 열차는 혹여나 중립기어를 박아놔도 열차가 구르지 않아요. 열차가 멈춰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정차제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차제동이 1.4 정도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꽤 들어가요. 1.4 정도 제동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차제동인데 우리가 배우는 하르다에서는 배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제동의 작용 장치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충 그냥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이렇게 세 개로 한 거예요. 자,
근데 너무 간단해서 그래요. 자, 아까 대충 본다기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동 장치 같은 거 설명할 때, 아, 이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압력차, 면적이 동일할 때는 압력이 높은 쪽이 압력이 낮은 쪽을 밀어낸다. 당연하죠. 그쵸? 쫙 밀어주면 같은 압력이면 이쪽이 더 세겠고요. 면적비, 압력이 동일할 때 면적이 넓은 쪽이 면적이 좁은 쪽을 밀어낸다. 왜냐? 자, 큰 사람을 쭉 밀게 되면 큰 사람이 같이 밀리겠지만 5kg일 때는 면적이 요만큼일 때랑 요만큼의 차이일 때 다른 거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압력이라는 친구는 단위 면적분의 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압력이 똑같아요. 근데 단위 면적이 커. 그럼 힘이 당연히 자, 단위 면적이 크면 클수록 힘도 커져야겠죠. 왜냐면 같은 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단위 면적이 좁아요. 그러면 압력이 이 정도, 자, 만약 압력이 1이에요. 그리고 단위 면적이 10이야. 그럼 힘도 10이에요. 근데 단위 면적이 5예요. 그럼 힘도 5겠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압력이라는 놈이 같다면, 뭐예요? 그만큼에 들어가는 힘도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면적비가 되겠고요. 마지막 용적비는요. 용적비에 따라서 압력비는 반비례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 큰 용적인데 만약 이쪽으로 갔어요. 용적 1이. 그럼 원래는 1kg, 즉 1바짜리의 압력이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적이 작아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압력이 올라가서 3바가 되는 겁니다. 용적이 작은 통과 큰 통 사이에 형성되는 압축 공기 압력을 상대적으로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 작은 통과 큰 통의 용적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로 용적비입니다. 용적비는 반대로 가요. 용적이 크면 클수록 뭐 하는 거예요? 압력이 작아지고요. 용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뭉칠 때 공기를 이렇게 쫙 가둘 때, 자, 풍선을 이렇게 쫙 우리가 이렇게 잡을 때 안에 이렇게 단단하게 되는 그 최대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용적을 최대한 뭉쳤을 때 생기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탁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폭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동 원리가 작동을 하는 게 되는 건데요. 이제 공기제동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삼동변 앞에서 드렸습니다. 상동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생긴 이 상동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동, 두 번째 유지, 그리고 세 번째 완해입니다. 근데 유지를요, 랩이라는 작용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랩 작용, 랩 작용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R이 아니고 L이에요. 선생님 잘못 가져왔어. L이에요, L. 랩 작용이라고 하는데, 공기제동의 작용에서는 제동을 체결하고 제동력 균형을 유지시키며 체결된 제동을 완화하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뭐라고 했었죠? 공기를 빼서 종기를 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즉 중간에 이런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중계 밸브를 기준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상동변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상동변에 대해서 근데 상동변이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쭉 들어보시면, 아, 이래서 삼동변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상동변을 잘 알아두시게 되면, 나중에 제가 중계 밸브, Y 절한 밸브, 막 이상한 얘기 다 할 때도, 아, 이렇게 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군요,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마지막 한번 달려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삼동변에서 제동 파트를 한번 보게 됐어요. 제동을 볼 때는 어떻게 제동되나요? 라고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어 공기예요. 자, 아까 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었죠. 공기를 빼면 공기가 들어간다 라고 했었습니다. 공기를 빼면 공기가 들어가는 거 뭐? 자동 공기 장치라고 했었죠. 이 장치를 여기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 공기통이 따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 제어 공기는 우리 그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주공기통에서 나온 거 있죠. 이겁니다. 뭐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만약 제어 공기실에 제어 공기통에서 공기를 빼, 여기를 배기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던 고무 막판이 내려가겠죠. 제어 공기가 빠지니까. 아,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자, 이거 자동 공기랑은 상관이 없고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자, 제동작용. 제동작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자, 여기 이렇게 공기가 있으면 공기를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판막이 이 고무 막판이거든요. 이거 막판. 여기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쭉 밀어내겠죠. 자, 밀어내면 여기 보이는 이거 스프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밀어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여기 있던 공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 제동토 쪽으로 공기가 가게 되는 것이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재륜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를 쭉 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제어 공기를 넣으면 뭐? 공급 공기가 들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제동 원리예요. 다시 압축 공기를 공급하면 배기 밸브를 밀어 올려서 공급 공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한편 초크를 통해서 고무막판 상부에도 여기에도 이제 압축 공기 압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압축 공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랩이 생겨요. 이거 유지 L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랩이에요. 유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유지작용은 이제 무슨 상황이냐? 공기압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제동작용에서 좁은 초크를 통해서 고무막판 상부실에 형성된 공기압력이 하부실의 제어 공기압력과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계속 집어넣으면 끝도 없이 계속 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공기가 집어넣어져. 그래서 여기랑 똑같아져. 즉 압력비가 똑같다. 그럼 뭐예요? 가만히 있겠죠.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어느 순간 압력이 같아지게 되면 이 공급 밸브 쪽이 딱 막히게 돼 있죠. 자, 공급 밸브는 딱 막혔는데 중요한 거는 공급 밸브는 막혔어요. 근데 제어 공기가 뭐 한 거예요? 멈춘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는 힘도 있는 건데 내리는 힘도 똑같아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급 공기 통로를 막게 되고 공급도 막혀서 뭐가 되냐면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아래로도 밀고 위로도 올려도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제동 쪽으로도 공기가 이미 들어간 상태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로 제동 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필요 없을 수 있지. 그냥 공기 집어넣다 빼면 되지. 뭐 굳이 이게 왜 필요하냐? 자, 기차는 우리 맨 처음 제가 제동할 때 설명했어요. 뭐예요? 열차는 많은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즉 제동을 잡는데 자동차처럼 뭔가 끼 하면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후 하면서 열차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제동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탁 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신뢰성,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용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이것이 제동 후 유지입니다. 제동 공기 집어넣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완해가 일어날 건데요. 완해는요, 제어 공기실의 압축 공기를 빼요. 이렇게 배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었던 공기가 쭉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더 누르겠죠? 자, 그럼 뭐예요? 얘가 더 아래로 눌리게 되면서, 자, 이게 위의 그림하고 조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데, 자, 위의 그림상에서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자, 얘는 아래로 판방이 내려간 상태예요. 더.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그림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 친구 있죠. 지금 이 친구. 이 친구가 움직이는 걸 간장하는 애는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즉, 얘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 친구 추가 얘랑 달려있다고 했었죠. 자, 이 상태는 뭐라고 했었죠? 이쪽으로도 공기를 누르고 있었고 이쪽으로도 공기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예요? 유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맞고 여기만 딱 내려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그 상태에서 얘가 공기가 아예 빠져나가게 되면 이거 누르고 있었던 공기가 확 누르게 되면서 이 추가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배기구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기구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완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자, 완해가 일어나면 또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 잘 보세요. 먼저 일단 고무합판 아래쪽 압력이 빠져나가고 고무합판 상부실의 압축 공기 압력과 고무합판 상부의 스프링에 의해 공급 밸브가 공기 통로를 막은 상태에서 배기 밸브가 공급 밸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완해 후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완해 후 유지는 어떤 느낌이에요? 잘 보세요. 제동 균형 상태에서 제동 완해할 때도 한꺼번에 제동 완해하지 않고 제어 공기실의 압축 공기를 조금씩 단기적으로 빼내면 고무막판 상부실의 압축 공기 압력이 높게 되어 제어시 공기주에서 빼낸 압축 공기만큼의 제동통 쪽의 압력을 대비시켜 제동을 조금 풀어준 다음 다시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만약 고무막판 상부실의 압력이 더 세, 그러면 제어 공기실이 눌리겠죠. 자, 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내려가니까 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기가 되다가 그럼 여기도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압력이 다시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유지 상태. 이 상태 그대로 다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자, 원래 제어 공기라는 친구가 5만큼의 힘을 밀어내고 있는데 공급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한 10이 들어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판막 쪽에는 한 7만큼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공기가 이렇게 해서 눌러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있던 이 배기관이 살짝 내려가겠죠. 아까 전에 우리 완에 봤던 것처럼
이쪽으로 공기가 쓱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쓱 빠져나가게 되다가 만약 여기가 똑같이 5가 됐어. 여기도 5, 여기도 5.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 유지, 랩 상태가 되겠죠. 랩 상태가 되게 되면 완해 후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완해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다 빠져나가겠지만 조근 완해, 즉 제동을 살짝 풀어줄 때, 우리 제동 풀어준다는 말을 쓰죠. 풀어줄 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해 후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랩은요 총 2번 작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동 걸고 제동 후 유지. 다음, 완해를 걸었다가 완해 후 유지. 완전한 완해 후에는 완해 후 유지가 없죠. 왜냐면 그때 공기를 다 뺐으니까, 제어 공기에서 공기를 다 뺀 상태가 되니까요. 근데 만약 제동 브레이크를 살짝 이제 풀어준다고 해서 만약 브레이크를 살짝 풀었어요. 그럴 때에는 완해 후 유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삼동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상동변 어렵지 않아요. 공기를 집어넣으면 들어 올려져서 공급 밸브에 공기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가다가 똑같아졌어. 만약 제동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동 유지. 그대로 쭉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지를 하다가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돼. 브레이크를 풀어주게 되면 제어 공기가 풀어지겠죠. 아니면 이쪽에 있는 공기가 세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눌리겠죠. 왜냐면 제어 공기가 약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빠지면서 제어 공기가 빠지다가 이 정도만 빼면 되겠다 하면서 다시 제어 공기를 그대로 유지를 해. 그러면 제어 공기랑 이 막판 사이가 공기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제 완해 후 유지가 됐다가 아예 공기를 뺐어. 그러면 제어 공기로 다 공기가 빠져나갔으니까 이쪽은 배기가 되겠죠. 배기가 되면 완전한 배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완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삼동변입니다. 상동변은 나중에 뭐 다른 밸브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간단한 거예요. 제어 공기랑 판막의 그 상관관계에 따라서 제동에 공기가 들어온다. 그러고 나서 유지된다. 그러고 나서 완해되면 완전히 빠져나간다. 근데 만약 내가 어느 정도만 제동력을 풀게 되면 제어 공기랑 고목막판이 같아지는 순간에 완해가 되더라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해 후 유지랑 제동 후 유지는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 제어 공기를 많이 넣어버리면 그만큼 많은 범주에서 유지가 될 테고 적게 준다고 하는 것은 적게 빼진 상태에서 제동 후 유지랑 똑같은 거니까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동변, 제동 공기의 그 제어 밸브가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기초 제동 장치에 제동 배율이 있는데 이 제동 배율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렛대 원리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동통에서 나오는 제동 원력과 재륜자에 나타나는 제동 압력과의 비를 제동 배율이라고 합니다. 다시 제동 원력에서의 그거와 재륜자에서 나오는 제동 압력의 비를 제동 배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제동 원력 이만큼 S가 제동 압력 H와는 무슨 관계? 이거 길이 차이에 따라서 지렛대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즉 제동 원력이 요만큼이어도 제동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작은 이거 때문에. 왜냐면 보세요. 지렛대만 크면 이것도 들어올 내 이름 아르키메데스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지렛대를 달라. 그건 뭐예요? 나 지렛대로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이 지렛대가 길면 길수록 제동 원력은 조금의 힘을 줘도 큰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기초자동 제동의 제동 배율인 겁니다. 제동 배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동통에 나오는 제동 원력과 재륜자에 나타나는 제동 압력과의 비인 거예요. 그래서 제동 원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길이가 짧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동 압력도 같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제동 압력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는 길이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동 배율의 크기는 기초 제동 장치의 세기의 각도와 지렛대 길이에 비해 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동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게 이거예요. 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래서 제동이라는 친구 자체가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인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신뢰성, 열차에서는. 두 번째가 복잡하지 않고 제동력이 적절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적절한 제동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빠르고 확실한 제동 성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동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체결 방식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방식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체결 방식에 따라서는 손으로 하는 거 있어요. 수용 통과제를 기억하라고 했었죠. 두 번째, 증기기관차에서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증기. 그 다음에
유압, 진공, 이거는 공기 빼서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유압,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쓰고 있었던 것은 공기인데, 공기 제동에는 단면 제동과 디스크 제동이 있다고 했었고, 단면 제동은 M차 같은 고동차, 디스크 제동은 T차 같은 부수차에서 사용했다라고 봤습니다. 다음은 제동 제어입니다. 제동 제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직통 공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다 뭐 붙여야 돼요? 자동 공기. 직통 공기는 뭐예요? 공기를 직접 집어넣어서 브레이크 거는 거. 자동 공기는 공기를 빼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직통 전기 제동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직통 자동 공기 제동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전기로 이제 신호를 줘서 했기 때문에 모든 차에 균일하게 갈 수 있으나 얘도 공기를 집어 넣어야 브레이크가 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뭘 넣었다? 브레이크에 공기를 빼야 브레이크에 공기가 들어간다를 직통 전기로 바꿔서 했다는 거죠. 전기 직통 자동 공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 자동 공기 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뭐예요? 전자 제어식을 전기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전기식에는 아날로그 그다음에 디지털을 많이 쓴다고 했었고요. 시스템 면적으로는 상용, 비상 브레이크, 그다음에 보안, 상용과 비상이 안 돼 쓰는 거, 그다음에 주차, 그다음에 정차 제동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배웠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삼동변 방금 전에 배웠었죠? 지우겠습니다. 삼동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동변에서는 제동, 유지, 그 다음에 완의 작용이 있는데 이렇게 나눌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릴게요. 제어 공기가 들어가면 위로 올려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공급 밸브를 열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제동이라고 했었고요. 제동 후 유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제어 공기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밀어내는 공급 공기의 합이 똑같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탁 막히면서 랩, 유지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어 공기를 빼요. 제어 공기를 아예 빼버리게 되면 이쪽 제어 공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누르겠죠, 판막을. 그러면 얘가 배기하는 밸브가 내려가고 얘는 그대로죠. 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기만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에 만약 이 제어 공기와 압력 공기가 만약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상태에서 유지. 이것이 완해 후 유지라고 했습니다. 상도면은 제동, 유지, 완해 이 3가지를 걷는다라고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어 공기가 커서 뭐 하는 거예요? 공급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제어 공기를 빼서 뭐 하는 겁니까? 배기를 시켜주는 건데 얘는 뭡니까? 제어랑 그 다음에 공급되는 양이 같기 때문에 뭐 같다라는 보다는 뭐 판막으로 들어오는 그 초코 양이 같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배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라는 것이 바로 삼동변의 이유고요. 그 다음에 제동 배율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제동 배율은 뭐라고 했었죠? 제동 원력 원래 집어넣는 그 제동통 압력분에 그 다음에 제동 원력분의 제동 압력 그쵸? 제동 압력의 비율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그림 그래서 BA라고 했었죠. 그래서 눌러서 이것은 B분의 A와 같다. 즉 이거 곱한 거와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동 배율까지 여러분들이 배워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철도 차량의 제동 장치는 신뢰성과 안정성, 그리고 빠르고 각성 제동성의 확보와 제어의 편의성, 적절한 제동력을 갖춰야 한다 했었습니다. 막 엄청 세거나 작으면 안 된다 했었죠. 이것이 1번, 얘가 2번, 그 다음이 3번이라고 했었고요. 제동 장치 종류는요, 제동 방식에 따라 접촉식, 그리고 비접촉식, 제동 제어 방식에 따라서 공기식, 전자공기식, 전기식, 제동 작용식에 따라서 상용, 비상 제동이 있었다고 했었고 보안, 주차, 정차 제동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자동 공기 제동 장치는 제동 간의 파손, 열차 분리 등의 경우 모모 압력이 빠져나갈 때 자동으로 제동이 체결되는 제동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어디 압력? 제어 공기 또는 이제 주공기 압력이라고 하죠. 주공기 압력이 빠져나갈 때 자동으로 제동이 체결되는 제동 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조금 더 말을 조금 더 빌려서 사용하자고 한다면, 제동간 압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동간 압력. 제동간 압력. 우리가 그 관 있잖아요. 그 제동간 압력이 빠져나갈 때 자동적으로 제동이 체결되는 제동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제동장치의 작용은, 이거 압력차도 있었네요. 네, 압력차, 면적비, 용적비가 있었고요. 그쵸? 용적비는 뭡니까? 용적이 크고 작으면 압력은 이만큼 크고 이만큼 작다 했었습니다. 공기제동의 기본 작용은 뭐뭐 완의 유지작용이 있다 했습니다. 뭐였었죠? 제동, 완의 유지, 랩이라고 했었고요. 기초제동장치는 제동 배율의 원리에 이용해서 제동통 압력에 비해 제동 압력을 증가시킨 거고요. 제동 배율은 제동통 피스톤에서 나오는 제동 원력과 재륜자에 나타나는 제동 압력과의 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제동 파트 첫 번째 시간은 조금 많이 사용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서 다음 단원도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부터는 이제부터 하루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천선 전기동차가 사용하는 제동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예정인데요. 난이도가 어렵냐라고 한다면 제동이 어려운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었던 그 내용들이 기초거든요. 제동, 유지, 완해를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장치들 아무리 선생님이 설명을 기깔나게 하더라도 그래서 왜 중계밸브가 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양이 뭐냐면 기초적으로 제동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 배워서 하르다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를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간에도 같이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긴 강의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